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기팔공 개별적인 개념, 우리 이제 과목별로 개별적인 문제풀이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총 챕터 7까지 총 그 경영학의 세부적인 과목들의 문제를 좀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실전 문제는 최근에 우리 출제 경향을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실전 문제. 굉장히 지엽적이면서 고난이도 문제로 좀 주로 실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요. 뭐냐면, 선생님, 왜 이렇게 요즘에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선 일단 우리가 그 경영학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단일 전공 공기업을 보는 곳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경 통합 전공, 쉽게 말해서 이제 경제학이랑 경영학을 통합적으로 보는 곳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공기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금융공기업. 저도 예전에 여기 시험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이런 이제 회사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을 좀 보면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왜 이렇게 쌤 자꾸 지엽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영학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 왜 그렇냐? 그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건 사실 잘한 자와 못한 자, 혹은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 혹은 노력한 자와 노력하지 않은 자, 이걸 이제 사실은 잘 구분해 내야 되는 게 좋은 시험의 어찌 보면 그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웬만큼 난이도 가지고는 이 공부를 한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몇 년 됐나요,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무원 9급 시험에서 7급인가 9급인가요? 어쨌든 저도 공무원 쪽 그쪽인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그 한국사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제 그 한국사의 다음 중 시대 연도별로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고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당시에 한국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선생님께서 좀 이제 속상하신 나머지 좀 육두문자를 이제 내뱉으시면서 그 출제위원분들 당신들도 이런 문제 내면 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해요. 예. 물론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은 조금 거칠긴 했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 같은 강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너무 이제 사실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모든 과목에 공통이 적용되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기까지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이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변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지엽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엽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정도 더 나아가는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쪽에 정말로 과연 학자들도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상 그냥 다 틀리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됐을 때는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잘 찍는 친구들이 오히려 운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상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는 특히 경영학에서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나오는, 특히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경영학의 그 탈을 쓴 상식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보다는 훨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이건 맞아요. 정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근데 왜 그런가? 근데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시험을 잘 보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요, 경영학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은 일단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 경영학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영학은 크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8대 과목이 있는데 8대 과목. 그 8대 과목에서 경영학의 특수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경영학이 아닌 경영학의 특수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다수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그 싫어하는 그 회계 재무예요. 회계랑 재무. 아무래도 여러분 여기가 알죠? 출제위원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걸 출제위원들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 재무 파트를 여기에 비중을 쉽게 말해서 이쪽 비중의 출제를 좀 많이 했을 경우에 그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죠. 바로 그 시험의 난도가 이제 향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기업들 중에서 회계 재무가 실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그의 시험의 난이도를 좀 올리겠다 생각이 들면 회계 재무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합니다.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번 시험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요. 이게 출제위원들의 사실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한국철도공사 같은 데 보세요. 코레일. 여기는 시험 범위가 그냥 일반 경영학 100%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특수 분야의 회계 재무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인국공이나 한국가스공사, 코가스 같은 데에는 여기는 회계 재무가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해에 시험의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회계 재무의 수준을 좀 높이거나 혹은 좀 낮추고 싶다. 그럼 이걸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영학의 특수 분야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은 회계 재무가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경영학 100%로 치러져서 이걸로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코레일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적 부분의 출제입니다. 지역적 부분의 지역적인 부분의 출제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 지역적인 부분들을 출제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같은 일반 경영학 과목 아니라도 생각보다 메인스트림이 아닌 굉장히 격가지 부분이라서 그걸 과연 그 친구가 거기까지 공부할 여유가 있었겠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난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은요. 그 경영학의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시험으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 국가 공인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라는 시험을 보는 국가 공인 기출 문제들 중에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과목들 그런 그 시험들이랑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들의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가장 그 큰 차이점이 뭐냐? 그 난이도가 높다 낮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렇죠. 바로 단답형이라기보다는 보기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여러분들 뭐 제가 난이도가 낮은 뭐 어떤 시험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건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난이도가 높은 거를 제가 언급을 하자면 뭐 가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인회계사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인회계사 수준에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경영학의 기출 문제 쭉 보면요. 다른 좀 난이도가 거기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공인 기출 문제보다 지문의 길이가 어떠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 길이를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점을 이탈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읽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출제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그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경우에도 난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역적으로 경영학이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적당히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대한민국 살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다 똑똑해요. 예, 그래서 지금 출제가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게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에서 일단 회계 재무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건 요건 살짝 좀 미룰게요. 요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기팔공의 회계학이랑 요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니까 그쪽 부분으로 제가 좀 토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요. 제가 이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어찌 보면 요 두 가지 파트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봅시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봐요.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하는 거.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요거죠.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엽적 부분을 출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 보면 조금 약간 그럴싸한 말로 단순 개념이 아닌 개념의 종합적인 내용을 묻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보면 그냥 딱 봤을 때 여기는 한 방에 답을 체크할 수 있게 되게 그 보기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반면 똑같은 개념을 묻더라도 그걸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그럼 이제 정말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걸 읽는 과정에서 일단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그 파악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레일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엽적인 부분과 지문의 길이를 높이는 방향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최근에 좀 시도하고 있냐면요. 코레일에서는 플러스 그 사실상 뭐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냐면요. 객관식이지만 객관식이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건 객관식이면서 객관식도 아니야 뭐 이런 객관식이면서 객관식도 아닌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최근에 이제 코레일이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보기의 모든 내용들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여기서 몇 개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반 경영학 실전 163제를 출제를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해 놓고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수업 전에 풀어오는데 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해놓고 좀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옳지 않은 거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 자꾸 옳은 거나 혹은 옳은 거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약간 부지불식간에 옳지 않은 거를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옳은 거라고 해봅시다. 옳은 거. 그러면 이게 다 맞는데 옳지 않은 게 딱 한 개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한 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정작은 그 나머지 세 개인 답이 세 개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이야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지 않은 거 찾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X를 꼭 하고요. 이 문제에서 정말 틀리지 않으려면 X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뭐 동그라미, X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옳지 않은 거 X니까 X인 걸 찾아야 돼요. X 몇 개? 3개. 만약에 이게 옳은 거였다. 동그라미였다. 그럼 몇 개? 옳은 거 1개. 오케이.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이 방법이 정말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코레일은 이런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런 문제 형태에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역적 고난이도 대비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63제를 들어갈 겁니다. 이 163제는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주로 담으면서 기존의 출제 유형들도 담았고요. 그리고 이런 신유형들도 좀 담고,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도 일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게 163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638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이거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한번 했던 건데 한번 해봅시다.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구매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관여도, 관여도가 여기가 고관여, 여기가 저관여. 그 다음에 세로 축은 뭐였습니까? 상품 간, 브랜드 간 차이가 클 때.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브랜드 차이가 위로 갈수록 크고 아래로 갈수록 작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뭐였습니까? 우선 관여도가 높으면서 브랜드 간 차이를 높게 인식할 때 이거 뭐였습니까? 복잡한 구매 행동. 복잡한 구매 행동.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브랜드 간 차이를 크게 느끼지만 관여도가 낮은 거. 이게 뭡니까?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 그 다음 브랜드 간 차이는 작게 느끼나 관여도가 높은 거. 이게 뭡니까?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뭡니까? 마지막 요게 뭐예요? 습관적 구매 행동이죠. 요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체크해야 됩니까? 봅시다. 소비자가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경우. 그러면 이거네요.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구매 행동은 요 두 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복잡한 구매 행동과 그다음에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요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 오케이. 1번 되겠네요. 됐어요. 좋아요. 자, 방금 했던 거. 자, 6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9번은요. 다음 중 수탁 경영층과 가장 근접한 개념은, 우리가 흔히 수탁 경영층이라고 하면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을 말해요. 보통 회사의 보드, 즉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이 모여서 회사의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수탁 경영층과 가장 근접한 개념을 찾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작업 경영층. 여러분 작업 경영층은 일선 경영층이라 그래서 이사회랑은 좀 다르죠. 이사회는 보통 어떤 겁니까? 어찌 보면 회사의 수뇌부입니다. 수뇌부. 그래서 회사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데 주로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 2번에 최고 경영층이 결정한 목표를 집행하는 것. 집행하는 건 이건 중간 경영층이 되겠죠. 이게 다 틀렸네요. 그렇죠? 3번 기업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영층.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4번 생산과 마케팅 등 기업의 특정한 부분의 활동만을 책임지는 직능 경영자. 이게 보통 기능 경영자라고도 하죠. 동그라미가 아니라 X. 오케이. 이것도 아니죠. 마지막 기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3번 됐고요. 자, 640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위 경영층이 주로 행하는 것으로 굉장히 일상적이면서 구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의사결정. 이런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죠. 정형화. 정형화라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가 굉장히 문서화, 굉장히 규칙화 혹은 굉장히 공식화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 정형화에 반대되는 의견의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 누구냐? 그게 바로 최고 경영층 집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기업의 장기적이면서 전략적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들이 맞닥뜨리는 것들은 상당히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SOP처럼 정해져 있는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항상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위 경영층은 주로 정형적 의사결정이라면 상위 경영층은 주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고요. 자, 641번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건 사실 이런 거 이제 좀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상식에 좀 가깝죠.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대부가 있죠. 이 사람이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한 거. 그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2번 마케팅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피터 드러커의 저서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한번 볼까요? 피터 드러커는 고객 창조 목적론에서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고객의 창조이며 또 뭡니까? 사회에 봉사하는 거래요. 고객을 창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거기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641번에 2번 하나 체크하고요. 자, 642번 한번 볼게요.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중 의사결정 역할 범죄에 속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은 크게 3단계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대인관계적 역할, 대인적 역할. 대인적 역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정보적 역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의사결정자 역할.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가지 중에 지금 묻는 거는 이게 아닌 거죠. 의사결정자 역할. 그렇죠? 자, 의사결정자 역할로서 당연히 기업가나 문제 해결자나 자원분배자나 협상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여러분들 연락자는 무슨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이 대인관계적 역할, 대인적 역할에 해당되는 게 연락자예요. 하나 추가표 해봅시다. 대인적 역할은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요. 거기도 있죠. 대인적 역할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대표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4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엔소프의 의사결정 분류에서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자, 최고 경영층 CEO 단계인 거죠. 자, 볼게요. 의사결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문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문적 의사결정은요. 자, 한번 해볼까? 엔소프의 의사결정 분류가 여러분 거기 지금 교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뭐라 되어 있냐면요. 전략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마지막은 업무적 의사결정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뭡니까? 지금처럼 최고 경영층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리적 의사결정은 요거는 중간 경영층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장급. 마지막 업무적 의사결정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죠. 기능별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 1선, 일선 경영자. 오케이.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거기 보면 1번에 전문적인 의사결정. 자, 전문적 의사결정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전문적 의사결정은 바로 그 뭐죠? 맨 밑에 업무적 의사결정.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했던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을 뭡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으로서 가장 일선에서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전문적 의사결정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은 뭡니까? 그건 바로 중간에 있는 관리적, 그렇죠.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긴 관리적 의사결정. 됐죠? 3번의 기업의 환경 변화에 기업을 적응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되겠죠. 정답은 3번. 4번, 기업의 여러 자원의 변화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역시 업무적에 해당되겠죠. 그렇네요. 그 다음 5번에 효율적 생산을 위한 기술적 의사결정 역시 전문적인 의사결정.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44번 한번 볼까요? 노나카, 이거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노나카의 지식 경영에서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환되는 과정은 한번 해볼까요? 자, 노나카의 지식 경영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노나카의 지식 경영에서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은 암묵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암묵지가 형식지 되는 과정, 다시 형식지로 집대성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 형식지를 통해서 다시 나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암묵지 과정, 이렇게 되죠. 자, 이 각각의 과정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암묵지가 암묵지 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공동화. 그 다음, 암묵지가 형식지화 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표출화. 그 다음, 형식지가 형식지 되는 거 뭡니까? 요거는 연결화. 마지막, 형식지가 암묵지화 되는 거 뭐예요? 내면화 혹은 내재화 혹은 체화라고도 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환되는 거 요 부분. 그렇죠? 내재화.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참고로 다른 말로 내면화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체화라고도 해요. 함께 기억합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40, 요거 이야기했고 645번 들어가 볼게요. 645번. 자, 다음 중 수학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턴어라운드는 WO 전략에 활용된다. 그렇죠. 턴어라운드라는 게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 WO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약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외부가 굉장히 기회 요인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약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저 기회를 빨리 턴어라운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점하려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전략은 WO 전략에 활용된다. 맞겠네요. 그렇죠? 2번 한번 봅시다. 약점 극복과 철수, 제거는요. ST 전략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로 활용됩니까? 이거는 바로 WT죠. 우리 회사도 현재 약점이 많은데 외부도 굉장히 위협 상황이다. 그럼 뭡니까? 철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3번 구조조정도 역시 WT 전략.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철수하거나 뭐 제거하는 거겠죠. 인수합병 이런 거는 성장을 해 가는 거니까 SO 전략. 그렇죠. 가장 강력하게 확장하는 거. 다양화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한번 가보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거는 정답 2번. 자, 646번 한번 볼게요. 자, 서비스 마케팅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해볼게요. 1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했죠? 맞는 말. 2번 서비스는 무형적 특징을 가지므로 물리적 요소가 결합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죠. 제가 이거 예전에 앞에 한번 설명했는데 서비스는 무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고객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로 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유형의 물리적 요소랑 많이 결합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3번 서비스는 제공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죠. 서비스는 굉장히 뭡니까? 이질성을 갖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이걸 동질성이라는 틀린 말로 나왔었죠. 4번 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더라도 재고로 비축할 수 없다. 오케이, 맞죠.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거니까. 5번에 서비스는 소비가 발생될 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니까. 오케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47번 손익분기점 예전에 한번 했죠. 한번 해봅시다. 손익분기점 뭡니까? 수익과 비용이 똑같아서 그래서 뭡니까? 제로가 되는 상태. 판매 가격이 1,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매출량을 물었으니까 판매 가격이 한 개당 1,000원인데 몇 개인지 모르니까 X개. 요게 요만큼이 수익이 되겠죠. 요거 이퀄 뭐가 돼야 돼요? 변동비가 800원이래요. 그러면 개당 800원 곱하기 X개. 요게 이제 변동비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풀면 되죠? 요거 풀면 되겠네요. 자, 이게 1000X고 800X니까 넘어가면 200X가 되겠네요. 그렇죠? 200X는 얼마? 50만 원. 요거 나누면 되죠? 오케이. 정답 얼마입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겠네. 2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648번.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사실 재구매율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볼게요. 10,000명이 인터넷 광고를 열람했고 그중에 100명이 그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중 100명 중에 50명이 제품을 구매했고 그중에 다시 12명이 재주문했대요. 그럼 재구매율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재구매율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뭡니까? 구매한 사람 중에 구매자들 중에 다시 재구매자겠죠. 그렇죠. 재구매자. 이거. 그럼 봅시다. 구매자가 몇 명이래요? 100명 중에 50명이 구매했죠. 그럼 50명.
그 중에 몇 명이 다시 했습니까? 12명. 이거 얼마입니까? 24%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49번 한번 봅시다.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1번. 유인 가격 전략이란 잘 알려진 제품의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다. 유인 가격 전략 뭡니까? 그렇죠. 잘 알려진 제품 하나를 미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거죠. 원가 이하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사러 오는 과정에 다른 것도 판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오케이. 맞네요. 자,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이란 두 가지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결합해서 하나의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는 이런 게 틀렸어요. 묶음 제품 가격은 유형의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3번 유복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4번 단수 가격. 이거 뭡니까? 단수 가격 4.99불 이렇게 판매하는 거 말하는 거죠. 뒤에 홀수, 단수. 자, 단수 가격 전략은 비용 단위를 단순화할 수 있는 강점. 비용 단위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스키밍 전략은 뭡니까? 초기 고가, 후기 저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로 낮을 때 하실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우리 했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는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써야 되죠. 이제 쭉쭉쭉 나와야 돼요. 오케이. 649번의 정답 4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까지만 우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650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